안녕하세요. 수민호입니다. 조국 니제를 알렸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에, 네 번째 중요 혐의, 조국 전 장관의 증거 위조 및 은닉 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모펀드 관련 건하고 또 이제 컴퓨터 관련 건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처음 보는 내용이라 가지고 특별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조국은 정경심 교수와 함께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영 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조국의 혐의입니다. 첫 번째, 의혹 대응 및 증거 위조 교사 혐의. 이 범죄가 이루어진 것은 2019년 8월 14일 전후로 해서 한창 조국을 임명을 한 해 만에 그때 실시간으로 일었던 일들입니다. 조국은 2019년 8월 14일 가족의 사모펀드 출자 내역이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특정 회사에 직접 투자했다는 등의 의혹이 보도되자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됐는지 전혀 모른다 라고 하는 이제 대외 대응 기조를 정하고 이렇게 변명해야 되겠다라고 정한 다음에 코링크 피의 측과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만들게 하기로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코링크 피 실사주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고 사모펀드는 가족펀드이며 정경심 교수가 투자 이전부터 투자처를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위법 가능성이 염려됐기 때문에 이렇게 허위로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이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조카인 조 씨와 코링크 피 이상훈 대표 등에게 보고와 승인 없이 출자 증서를 법무부에 그대로 제출해서 의혹이 제기되게 했느냐는 취지의 질책을 하면서 앞으로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 조국 씨의 인사청문회를 도와주던 이제 법무부 그 청문회 준비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공무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 코링크 PE가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출자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갖다 그냥 그대로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은 이 합법적인 일을 한 사람들이지 조국 씨의 만약에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이것까지 덮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씨가 이 사람들에게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당신은 이건 보고 이건 보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없고요. 단지 조국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인데 그냥 합법적인 범위에서만 장관 인사청문회만 돕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자료를 코링크 PE가 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정경심이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자료 나갈 때 내한테 허락받으라고 이제 했다는 거고요. 언론을 상대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출자자는 투자처를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라라고 지시를 또 했고 정경심이가 조범동이하고 코링크 PE 이상훈 대표한테 그리고 출자자들은 펀드 투자 대상을 알지도 못하고 출자자에게 고지한 적도 없다는 등의 추가 해명을 요구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단도 허위 해명을 하게 하도록 이제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링크 PE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그 말을 믿고 언론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본의 아니게. 따라서 검찰은 2019년 8월 19일 조국과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언론에 배포된 코링크 PE 해명 자료에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는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가 아닌 이제 이 대표의 지인이고 코링크 PE 출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에 대해 고지한 적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자료를 만들었고 동일 취지의 허위 해명을 언론에게 하도록 했다라는 게 이제 공소 사실이고요.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2019년 펀드 운영 현황 보고서는 이게 무슨 자료냐면 조국 씨가 들고 나와가지고 이 방금 제가 코링크 PE에서 받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그 투자자한테는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게 돼 있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짜로 만들어진 서류라는 겁니다.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2019년 펀드 운영 현황 보고서는 청문회 준비단의 요구로 코링크 PE 관계자들이 마련해서 정 교수의 승인을 거쳐 나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준비단은 그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그 펀드 운영 현황 보고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청문회 준비단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정경심하고 코링크 PE 관계자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청문회 준비단에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나 조국 씨는 지금 기자들도 소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를 도와주는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도 소유고 있는 겁니다. 계속.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 변호사는 아니니까. 조국 개인 변호사는 아니니까. 검찰은 공소장에 조국이 2019년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급조된 펀드 운영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자에게 출자자를 알려주지 않아 처가 그 투자처를 알지 못했다는 허위 해명을 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했다고 공소장에도 적시했고요. 앞서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코링크 PE 대표인 이상훈 씨와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정경심 씨는 이상훈 씨하고 수차례 통화하면서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에게 출자자 중에는 조 전 장관 가족의 관계자가 없다는 허위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펀드 정관에도 가족 등 출자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본문만 출력해가지고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한 다음에 청문회 준비단에 파일로 송부하게도 했다고 하고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 이상훈 대표한테 지시해가지고, 그리고 조국 씨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뭐냐면 자꾸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 법무부의 청문회 준비단에서도 이 담당자가 이제 코링크 PE 대표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누구 말이 맞는 거냐. 기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지금 조국 장관 후보자가 말하는 거하고 다른데 사실 내용 확인 좀 해달라고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 대표한테 이상훈 대표한테 연락해가지고 당신 청문회 준비단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할 때 거짓말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조국 씨도 그걸 알고 있었고, 이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 사람들은요 대부분 법무부하고 검찰 간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검사들이거나 변호사거나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냥. 근데 가급적이면 상황이다 보니 조국 씨 도와주려고 이러저러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사실을 확인하려고 전화도 했었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그조차도 속였다. 그리고 펀드 정관이 있거든요. 이게 사모펀드 정관이 있는데 사모펀드 정관에는 일종의 규약 같은 건데 여기에는 표지에 이제 이 펀드 출자자가 누군지가 다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에서 그건 됐고 그러면 저기 그러니까 PE 연락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사모펀드 정관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이름 나와 있는 표지는 빼고 정경심하고 이름 나와 있는 표지 빼버리고 본문만 출력해가지고 원본 대조표 전환 찍어서 청문회 준비단에 이제 스캔해서 파일로 보내준 겁니다. 이거 사실 이건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거는 딱 보면 표지가 없으니까 왜 표지 없냐라고 알 텐데 이러면 이제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죠. 청문회 준비단 쪽에 있는 검사나 변호사들도. 검찰은 이게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은 청문회 준비 단장으로부터 이러한 허위 내용을 보고받았을 때와 청문회 준비 단장이 이제 이런 허위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청문회 담당자로부터 이전에 해명하신 게 허위였습니다. 정경심 교수 등을 직접 면담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보고 건의를 받았을 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가 장관 후보자로서 이제 뭐 자기를 돕는 입장에 있는 청문회 준비단장으로부터 앞에 이게 해명하신 거는 지금 허위라는 게 밝혀졌는데 자기들이 자료 확인해 보니까 이거 정경심 교수 만나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는데 좀 이상합니다. 건의했는데 조국 씨는 그냥 그 얘기 듣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시킨 거니까. 이게 이제 검찰의 의심입니다. 이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는 건 이 청문회 준비단 단장부터 시작해서 청문회 담당자들이 검찰에 와서 이런 내용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다 진술을 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상황 끝난 거예요. 이미 사실. 결국 조국과 정경심 교수는 국회와 언론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펀드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허위 자료를 만들었고 이 자료를 청문회 준비단에 보내 해명을 하게 하거나 조 전 장관이 직접 해명 근거를 활용하는 등 짜고 치는 해명쇼를 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증거 은닉 교사 혐의가 있는데요.
조국은 2019년 8월 27일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되자 다음날 통화 내역과 자료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네요. 야, 이건 또 처음 보는 내용이네. 그러니까 8월 27일 날 조국이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새 걸로. 그리고 서울 방배동 자택과 정영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은닉하기로 공모를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정영심 씨는 2019년 8월 28일과 31일 자산 관리인인 김 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서재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하면서 집안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내 교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국도 알고 있었고 조국도 이걸 도와줬다는 거죠. 또한 김 씨가 운전한 승용차로 경북 영주시 동양대 자신의 연구실로 가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으나 자정 무렵 건물 출입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서 용산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건네받은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컴퓨터 본체를 개인 헬스장에 보관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지금 증거인닉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조국의 기소장에 있는 조국의 혐의는 뭐냐, 이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2019년 8월 27일 본인의 휴대폰을 바꿔치기 했고, 이전 옛날 전화기 버리고 새 전화기를 갖다가 구입했고, 서울 자택에 있는 컴퓨터를 이제 감추는 거에 대해서 정영심하고 공모를 했다는 거죠, 조국 씨가.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12월 31일 날 조국 씨를 11가지 혐의로 기소할 때 공소장의 전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1월 15일 날인가 쯤에 유재수 감찰비리 무마건으로 조국 씨를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 건은 어차피 진행하다 보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나올 테고, 앞서 11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국 씨가 일일이 다 개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증거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를 했고요. 이건 이제 그 기소의 배경이 된 기소할 때 제출하는 공소장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공소장은 공문이고요. 검사가 어떤 공소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확인된 증거와 증언에 기반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그 담당 검사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공문서 허위 작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절제되고 확인된 내용만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발견이 됐고요. 제가 오늘 처음 알았던 거, 조국은 이미 8월 27일 날 휴대폰을 한번 바꿨다. 이전에 자기가 여기저기 통화했던 내역이 남아있는 휴대폰을 버렸거나 파기했겠죠. 그런데 검찰은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멍청한 조국이 아이폰을 바꾸고, 이게 아마 아이폰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이폰은 갤럭시든 간에 휴대폰을 바꾸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삼성 거네요. 삼성 갤럭시를 이제도 갤럭시 썼고 지금도 갤럭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이 백업을 자기 집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키즈 연결해가지고 옛날 갤럭시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에 옮겨져 있는 옛날 갤럭시의 데이터를 다시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옮긴 거죠. 주소록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이 컴퓨터를 이제 김경록을 불러다가, 야, 이 컴퓨터 좀 감춰놔라. 이 하드디스크 떼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를 떼가지고 감춰놨다가 검찰이 이걸 확인을 하고 탈탈 털었더니 안에 이전 핸드폰에 있던 데이터가 다 나온 겁니다. 문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걸린 거예요. 핸드폰을 만약에 안 바꿨으면 이런 식으로 털릴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선의가 아니죠. 모든 일은 인과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만약에 조국 핸드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됐다면, 핸드폰 이제 8월 27일 이후에 조국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급이 됐다면 검찰은 조국 씨가 갖고 있는 바뀌는 새 핸드폰을 압수했을 겁니다. 그 이전 핸드폰은 확보를 못했겠죠. 그랬다면
그 이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뭐 과거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은 다 삭제돼 있는, 그냥 2019년 8월 27일 이후 내용만 있는 핸드폰을 검찰은 압수를 했을 텐데, 이걸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켰거든요, 법원에서. 이건 사생활이다, 사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경록이 갖고 갔던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탈탈 털어봤더니 그 안에 이전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가 다 있더라. 네, 그런 겁니다. 그 아무리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해도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고 결백하고 당당하면 이렇게 나중에 문제 생길 일이 없는데, 뭔가 죄를 짓고 나서 이걸 덮기 위해서 계속 꼼수에 꼼수를 부리면요, 그 중에 하나가 실수가 생기고 걸려서 전모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감춰지는 범죄는 없습니다. 이상희 조국 씨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서 물었던, 야 그래서 조국이 잘못한 게 뭔데? 했던 거에 답변이고요. 이 방송 3부에 걸친 방송을 들으시고 조국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곱씹어 보시고, 그럼 과연 이런 잘못들이 해도 될 만한 짓이냐? 일단은 윤리적으로 장관 후보자라면,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의 수장이라면, 저스티스가 붙는 기관의 장이라면, 이게 위법이 아니더라도 윤리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법무부 장관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위반뿐만 아니라 이거는 한 건 한 건이 다 법적으로 심각하게 위반을 한 겁니다. 처벌 대상이에요. 음주운전만 용서 못할 죄악이 아닙니다. 이런 죄들도 다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되는 죄들이고요. 범죄입니다. 조국 씨를 두둔하는 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위법 행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 범죄고요.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 조국 수호 같은 개소리는 집어치우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건 검찰의 주장일 뿐이지 않냐. 증거 있냐? 예, 증거 있습니다. 그게 법원에 다 제출됐고요. 증거 없이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기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허위 내용이 됩니다. 판사는 바보입니까? 판사 눈앞에는 증거,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증언한 내용, 증언하고 자기 도장 찍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 그런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을 겁니다. 윤석열 씨가 사실은 막고자 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윤석열 씨가 보기에는 조국 씨는 너무 흠결이 많은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만약에 검찰이 이 사람이 그냥 법무부 장관 되는 걸 묵인했을 경우에, 눈 감아줬을 경우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1, 2년 뒤에 반드시 주옥과 관련된 사건은 터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거를 묵인해준 검찰 조직까지 다 죽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그 특유의 30년 이상 수사관을 한 사람의 감으로 이걸 파악을 했고 반대를 했던 거죠. 이거 가지고 검찰이 자기 정치한다고는 하시는데, 윤석열 총장은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키고 자기 조직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꼭 끌어안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게 나를 덮치기 위한가 이냐는 식으로 생각하고 계속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사람한테, 외부에부터 날라오는 화살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를 꼭 끌어안고 있는 사람한테 그 배에다가 계속 송곳으로 찌르고 있죠. 현 정부의 청와대 386들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말없이시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의 어떤 시간이니까요. 세상은 참 그렇게 씁쓸합니다. 만약에 이제 대통령한테 대통령 임기가 한 10년, 20년이었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검찰에게 강하게 지시해가지고 자기 부정부패한 자기 측근들 다 쓸어버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 키우면 되니까.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지금 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딱히 누구 편을 대놓고 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로 레임덕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게다가 하필이면 fucking 지금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에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좀 되고 이제 냉정하니까 이 상황을 말도 아껴가면서 이 상황을 잘 지금 어떻게 보면 견뎌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제 다른 사람이었다면 좀 말이 가볍거나 진중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대놓고 검찰 편만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 지지한다. 청와대에 있는 측근들 다 죽여라. 검찰 편을 든다거나 또는 의혹이 제기된 측근들 다 바로 그냥 사임시키거나 그래서 검찰에 줄줄이 끌려가게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어떤 그 총선은 완전 폭망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수사 중이니까. 검찰은 가능한 한 비공개로 로키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피의 사실 공표를 지금 당분간 못하게 한 것 자체는 여러 사항을 검토했을 때 나쁘지 않았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일일이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그 후폭풍을 총선에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요. 또 의혹이 또 낳고 얼마나 기자들은 많이 써대겠습니까? 차라리 피의 사실 공표 못하게 하고 쭉 조사한 다음에 공소장에 올려가지고 재판에서 그냥 재판 떨어지게 하는 게 유죄받게 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덜 부담스러울 수 있죠. 물론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방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과는 좀 다른 패턴이니까 지금은 사실 피해 사실 공표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검찰을 보호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후폭풍으로부터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글쎄요 뭐 윤석열 총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협의를 뭐 이심전심이든 아니면 실제 만나서 얘기하든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청와대에서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답속 받은 것도 뭐 그런 면을 다 고려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몇 줄 또는 이제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이던데 이래서 비아냥거릴 건 아니고 국가기관의 일이고 나이 많은 어른들 간에는 원래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걸 좀 잘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이 많은 삼성전자 이사회 같은 경우도 이재용 씨가 자기 거고 자기가 부회장 자기가 대빵이지만 그 밑에 있는 사장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말 못합니다. 좋게 애들로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통해서 야 부회장이 너 싫어한대 나가 이런 얘기가 들어가도록 애둘러서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생 같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미생에서 어디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삥 둘러서 이제 뒤통수 맞게 하지. 하물며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국정입니다. 국정을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면 한눈에 들어오게 대놓고 보이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좀 하시고요. 아무리 경험이 없어도. 그리고 설사 내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해석하는 방식대로 이런 스토리가 그나마 대한민국의 현실에 좀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하기도 하고요. 과거 김부식이 삼국 사기를 썼을 때 어떤 기분으로 썼냐면 이 책이 나중에 간장병 마개로는 안 쓰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어떤 마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 서문에도 그게 있답니다. 보잘것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책을 찢어가지고 간장병 마개로는 안 썼으면 좋겠다. 그냥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읽어놔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거장판이나 뭐 정문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냥 설거지 하시면서 또는 이제 운전하시면서 출퇴근 중에 들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딱 그 정도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거 그냥 헛소리다.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뇌피셜이다. 이렇게 평가 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분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국 내전은 네가 알렸다 특집 1, 2,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정무실 리포트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점심 지나가지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오늘은 올라갈 파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